민주야 정책을 부탁해. 민주정부의 진행을 맡은 이용민입니다. 이 구호는 제가 지금 여러 번 했는데 계속 익숙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최병천 의원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굉장히 감사하고요.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에 필요한 정책들을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죠. 저희 민주연구원의 연구위원들이 이렇게 직접 이 자리에 출연해서 쉽고 재미있게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려 합니다. 그래서 민주연구원이 발간한 국정과제 심화연구 보고서 내용을 중심으로 계속 여러분께 정책을 설명해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혁신 성장을 촉진하는 공정거래 체계 실현 방안에 대해서 보고서를 작성하신 연구하신 민주연구원의 최병천 연구위원님 모시고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무실에서 이렇게 매번 인사하다가 여기서 보니까 어색하신가요? 어떠세요? 방송? 반갑습니다. 늘 반갑죠. 볼 때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공정거래체계 실현 방안. 사실은 국민들께서도 단어는 사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익숙하지 않은 내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공정거래체계 하면 뭐 공정거래위원회가 생각나기도 하고 그런데 요즘 대통령께서 혁신성장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혁신성장이 공정경제랑 이렇게 연결된 개념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정확히 어떻게 좀 유기적으로 연결된 내용인 건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식 투자하시거나 이제 그런 분들은 많이 들었을 텐데요. 격언 비슷하게 쓰이는 말 중에 하이 리턴, 하이 리스크, 로우 리턴, 로우 리스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고위험, 고수익. 이제 고수익은 고위험이고 저수익은 저위험이다. 그래서 실은 이게 일종의 법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실제 현실에서는 수익은 고수익인데 저위험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한 경우인데 위험을 적게 부담했는데 고수익이 난다. 그렇죠. 그런 경우는 100% 약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약탈. 불법, 불공정 약탈. 그러면 하이 리턴, 하이 리스크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냥 위험을 적게 하고 이유를 많이 받으니까. 어차피 불공정이 존재하니까 활동을 유인할 책이 없다. 그래서 실은 불공정 약탈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면 클수록 그 사회는 혁신을 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혁신을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죠. 약탈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거니까. 그래서 실은 혁신 성장을 촉진하려면 불공정을 때려잡는 것이 사회적으로 정착이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정 경제는 혁신 성장의 전제 조건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고위험을 감당을 하면 고수익이 나는 게 일반적인 기본 틀이고, 그래서 저위험을 감당하면 저수익이 나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수익이 나면 그건 불공정이 존재하는 거다. 그렇죠. 이걸 타파하는 게 혁신 성장의 기반이다라고 말씀하신 건데, 이 공정 경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도 알겠는데요. 그리고 이걸 주도적으로 관장하는 부처가 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있죠. 그동안 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역할을 잘 했나요? 어떤가요? 잘 못했다고 봐야 될 거고요. 그동안 뭐 언론이라든가 국민들이 제기한 공정거래위원회 제기한 거를 모아보면 5가지 정도로 추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추격할 수 있다. 하나는 대형 로펌이나 대기업들이랑 뭔가 좀 결탁한 짝짝꿍한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의혹이 하나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너무 늦게 걸린다. 뭔가 억울한 일이 있어서 신고를 하면 늑장조사라고 불리는 게 있고요. 세 번째는 솜방망이 처벌한다. 나쁜 일을 많이 벌렸는데 실제로는 솜방망이 처벌한다. 네 번째는 공정위가 전속 고발권이라는 걸 틀어쥐고 조사나 고발권을 독점하고 있다. 독점하고 있다는 걸 전속 고발권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거죠. 그러니까 고발을 공정위만 전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이제 전속 고발권이라고 하는데요. 그다음에 5번째는 실제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금전적으로 많은 피해를 받지만 그게 구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소비자 피해 구제라고 하는데, 그렇게 5가지 정도를 공정거래위원회의 그동안의 문제점이라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불공정을 야기하는 문제들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만 해당되는 문제인가요? 아니면 좀 전반적으로 체계적으로 총괄적인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나요? 보충 설명을 좀 드리면 현안 겸 이게 서로 이제 연결된 거라고 봐야 되는데요. 제가 이제 자료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 직원들이 퇴직했을 때 어디에 취업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인데요. 한 3년간, 4년간 자료인데 이 자료에는 이제 20명을 정리했습니다. 20명이 관피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관료인 분들이 땡땡 피아를 관피아라고 그러고, 공정거래위원회인 분들이 땡땡 피아인 거를 이제 공피아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20명이 재취업 대상자에서 조사를 했는데 2012년부터 16년 사이에 13명은 재벌 대기업에 취업을 하셨고, 5명은 소위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대형 로펌에 취업을 하셨고, 한 분은 공정위가 관할하는
기관의 낙하산으로 내려가셨고 그게 합쳐서 19명이에요. 나머지 한 분만 약간 언론사에 있는 소비자 경제연구소 소장으로 가셔가지고 실제로는 20명 중에 19명이 갑질을 할 개연성 있는 분들 쪽으로 취업을 다 하신 거죠. 그래서 그 전에 어떤 커넥션이 있었을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그럴 수도 있고 이제 이게 거죠. 의도적인 커넥션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렇죠. 예. 또 이제 비슷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데가 그런 데밖에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제가 또 가지고 온 자료는 그러면 공정위가 늑장 처리한다는데 도대체 얼만큼 걸리는 거냐는 이제 다양한 게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이제 하도급법 위반만 가지고 와봤어요. 여러 가지 공정인거래위원회에 법이 여러 개가 있는데 2010년부터 2013년 사이에 한 번 신고를 해서 처리가 되는데 1년 이상이 걸린 것만 조사를 해봤어요. 그게 30건인데 며칠 정도 걸리냐면 어떤 거는 790일이 걸려요. 790일이면 우리가 신고한 업체가 이미 다를 수 있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면 네. 가불관계에서 을이 보통 신고를 잘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신고하면 보복당하니까. 네. 근데 도저히 안 되니까 신고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참다가 그렇죠. 네. 참다 뭔가 이렇게 읍소도 하고 뭐 하소연 됐는데 안 되면 공정거래위원회 큰맘 먹고 신고를 하는 건데 그랬는데 1년 넘게 뭐 700일이면 거의 뭐 한 이제 2년 가까이 걸리는 건데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어떻게 되냐면 그 사이에 망해요. 그 업체가 그러니까 처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 회사들은 대부분 망했거나 아니면 이제 현금 유동성에 걸려서 부도가 나거나 그럴 확률이 매우 높은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제가 또 뭐를 갖고 왔냐면 아까 솜방망이 처벌을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옛날에 조사했던 자료인데 2011년부터 2014년 사이에 공정거래위원회 신고한 사건이 어떻게 처리됐나를 한번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무혐의 처리된 게 총 73% 정도 되고 뭔가 처리를 한 게 한 27% 정도 되는 건데 그중에 금전적인 피해 이상이 간 거가 과징금인데 과징금은 전체 100 중에서 1.2%, 검찰 고발은 0.7%. 그러니까 실제로 갑질을 했다고 해서 신고를 했는데 실제로 금전적 뭐 형사적 불이익이 간 거는 1.9%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제 판단을 할 때 네. 어쨌든 그 부분이 합리적이라 생각을 해서 그렇게 판단을 했을 수도 있지만 네. 혹시나 어떤 결탁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이게 이제 원인의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어떤 고의적인 결탁을 했다기보다 이게 실은 약간 이제 구조 문제랑 세트 문제라고 아까 표현을 드렸는데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이 총 550명이에요. 근데 대한민국에 국세청에 등록된 법인 기업만 80만 개예요. 550명이 80만 개 기업을. 그럼 80만 개를 지금 다 관할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공정위가. 근데 80만 개 기업이 거래하는 거는 몇 천만 건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수많은 거래가 이루어지니까. 네. 그러면 실은 공정위 직원을 전부 다 알파고로 대체를 해도 미션 임파서블인 거예요. 설계 자체가. 네, 네. 그러니까 공정위는 계속 직원 늘려달라는 얘기만 해요. 근데 공정위 직원을 한 인구의 1,000만 명 정도를 만들어도 실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제대로 하려면 그렇죠. 네. 그래서 모순의 본질은 공정위만 할 수 있게 한 게 모순의 본질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늑장 처리가 벌어지는 거고 직원들은 과로를 하는 거고 억울한 사람은 오래 걸리는 거고 대기업들은 공정위 직원을 포획할 유인을 갖게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단순히 뭐 신고를 해가지고 이렇게 처리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어쨌든 유기적으로 굉장히 총체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한계가 있다. 그게 단순히 뭐 인력을 늘리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네. 말씀하시는 건데 제가 이제 박사님 보고서를 이제 보다 보니까 이러한 총체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네. 일단은 공정거래 법 체계 네. 그러니까 그게 뭐 한두 개가 아닐 텐데 네. 그 공정거래를 다루는 그 법 체계 전체에 문제가 있다. 네. 이거를 이제 표현하시기를 약탈 촉진형 공정거래법 체계다. 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이게 정확히 네. 어떤 의미인지. 경제학이나 이런 데서 쓰는 표현 중에 이제 합리적 선택이라는 개념이 되게 이제 네네. 중요한데요. 불법을 하는 게 불법을 안 하는 것보다 유리하도록 제도가 설계돼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뭐 경제학적 용어로는 불법의 기대 이익이 불법의 기대 비용보다 큰 경우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불법을 하거나 갑질을 하거나 불공정을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도록 설계돼 있다는 효과가 거죠. 더 크다는 거죠. 그리고 안 하면 약간 이제 비효율적 선택인 거예요. 비합리적 선택인 거고.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불법이나 불공정은 그거에 기대를 갖게 되는 거는 뭐랑 관련이 있냐면 내가 나쁜 짓을 하면 나쁜 짓을 하는 족족 걸릴 확률이 높다. 이게 이제 적발 가능성에 대한 거고. 네. 적발됐다가는 된통 당한다라는 게 이제 일종의 제재 강도가 되는 건데 불법을 했을 때. 근데 실은 적발 가능성도 낮고 불법을 해봤자 이익 보는 건 엄청 큰데 걸릴 가능성도 낮고 걸려봤자 말씀하신 이런 수치가 있었죠. 솜방망이가 돼버리면 그렇죠. 어지간하면 일단 나쁜 짓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제 걸리면 싸바싸바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무마를 무마를 하거나 그리고 설령 와도
아까 말했듯이 별로. 1.9%라는 거예요. 네. 걸릴 확률은. 그 갑질했던 기업들 네. 기별도 안 가는. 그래서 약탈 규제형 공정거래법과 약탈 촉진형 공정거래법이라는 개념을 쓴다고 치면 여러 가지 공정거래법 체계 전체가 약탈하세요라고 설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개념적으로는 불법의 기대 편익이 불법의 기대 비용보다 작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래야죠. 예. 그러면 딱 두 가지가 중요해요. 하나는 적발 가능성을 높이는 제도 개혁. 걸렸을 때 된통 당할 수 있는 제재 강도를 실효적으로 만드는 거. 이 두 가지가 실은 공정거래법 개혁의 핵심이 되는 거죠. 그러려면은 현재 약탈 촉진형 공정거래법 체계를 전반적으로 싹 뜯어 고쳐서 그렇죠. 보고서에 쓰셨던데 말씀하셨지만 네. 약탈 규제형 네. 공정거래법 체계로 네. 바꿔야 한다. 네. 그 말씀이신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약탈 규제형 공정거래법 체계라는 게 네. 정확히 어떤 내용들을 좀 담을 수 있을지 설명해 주시면. 크게 이제 두 가지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는 적발률을 높이는 제도 개혁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걸렸을 때 불이익을 제대로 줄 수 있도록 실효적인 어떤, 비용 방어책. 이제 뭐 예. 과징금이라든가 등등을 해야 되는데 이 적발률 문제랑 이거는 좀 약간 연결돼 있는데 아까 전에 제가 이제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이 전국에 다 합쳐 550명 있어요. 근데 현재 제도는 550명이 80만 개 기업이 하고 있는 수천만 건의 거래를 규제하도록 제도가 설계돼 있는 거예요. 이거는 공정위 직원을 전부 다 알파고로 대체도 불가능하다는 거죠. 애초 설계 자체가. 그리고 이거는 인원을 늘려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면 억울한 일이 발생하는 걸 아는 사람한테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정위만 그걸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니라 억울한 일이 발생하는지를 아는 사람에게도 억울한 일에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러니까 실제로 갑질을 당한 피해자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것을 옆에서 주변에 이제 보는 목격자일 사람일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얘기되는 게 전속 고발권 폐지. 공정위만 할 수 있게 되니까 계속 이게 독점적인 걸 폐지하자.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뭐 그 외에 집단소송제, 징벌적 배상제, 디스커버리 제도 같은 걸 하는데 본질은 불법의 기대 편익이 네. 불법의 기대 비용보다 작도로 만드는 거고 그리고 적발률을 높이고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거로 얘기했다는 거죠. 갑질했을 때 비용을 엄청 높여놔야 그렇죠. 안 할 거다 이 말씀이신데 근데 지금 반대로 돼 있다는 거죠. 예. 적발률도 매우 어렵게 돼 있고. 이게 말씀하셨지만 공정거래법 체계를 전반적으로 바꾸는 것도 중요하고 네. 부가적인 세부 정책들이 필요할 수 있는데 네. 언급하셨던 뭐 집단 소송제라든가 네. 징벌적 배상제, 네. 디스커버리 제도 이런 개념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신다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개념들은 이제 뭐 큰 틀의 이해 정도만 하시면 될 텐데 네네네. 공정거래법이 되게 재미있는 법인데요. 공정거래위원회라는 조직은 원래는 뭐 하는 조직이냐면 본질적인 미션이 경쟁촉진위원회예요. 어떤 자유시장 경제에서 독점이 되지 않고 경쟁이 활성화돼 가지고 이제 서로 니네들끼리 알아서 경쟁을 해라. 그래서 제일 처음 그런 말씀하셨던 혁신성장 이런 그렇죠. 거랑 혁신성장이랑 관련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 본질적 미션이 경쟁촉진위원회인데 재미있는 것은 공정위 자체가 독점 조직이라는 거예요. 역설적인 거죠, 되게.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 개혁의 본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럼 누구랑 경쟁하냐? 첫째, 검찰과 경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아까 말한 전속고발권 폐지라든가 공정위도 불법을 감시하고 검찰도 불법을 감시하고 이런 것처럼 검찰 일종의 이외의 조직으로 확대할 수도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고 이제 그거는 이제 검경 수사권 분리 문제랑도 연동될 텐데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누구랑 경쟁을 해야 되냐? 피해를 당한 피해자랑 경쟁할 수 있어야 돼요. 아까 말씀하셨던. 근데 지금은 피해자는 인센티브가 다 법으로 차단돼 있어요. 인센티브는 공정위 직원만 갖게 돼 있어요. 이제 그런 게 있고 개념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전속 고발권 폐지는 뭐 공정거래위원회가 관할하는 법령이 총 13개가 있는데 그 중에 6개 법은 이제 전속 고발권이 작동을 해요.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한테 얘네 좀 혼내주세요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검찰은 개입할 수 없는 거예요. 검찰조차도. 그 6개 법령에 한해서는 본인들이 검찰 정도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좌지우지할 수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약간 거쳐야 되고. 본인들은 기분이 좋을지 모르지만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한테는 이제 피해 구자가 막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집단 소송제는 어떤 거냐면 소액 다수 피해 사건이랑 관련이 있어요. 하나 예를 들면 어느 A라는 기업이 100만 원씩 100만 명한테 피해를 줬다. 그러면 그 100만 곱하기 100만을 하면 1조가 나와요. 그러면 갑질을 한 A 기업은 1조를 이득을 받지만 만약에 피해본 국민들이 소송 비용이 500만 원이다. 한 건당. 그러면 내가 100만 원을 돌려받으려고 500만 원 소송 비용을 내는 거를 더군다나 1심, 2심, 3심 하면 3년 정도 걸려요.
그 얘기는 뭐냐면 소송하지 마세요라고 설계돼 있는 거예요. 제도가. 그렇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렇죠. 그래봤자 내가 100만 원 이익 보려고 500만 원 소송 비용 들여서 변호사 비용 들여서 네. 그리고 이길 확률도 3년 걸리는데 이 얘기는 소송하지 말라고 설계된 거고 그래서 소액 다수가 한 큐에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집단 소송제라는 제도예요. 그게 지금도 있는 제도 없죠. 아예 없는 제도. 그래서 이제 예컨대 미국이라든가 이런 유럽에서는 뭐 약간 형태가 다르지만 미국에는 이런 게 강력하게 돼 있는 거야. 자유한국당 쪽 분들이나 옛날에 보수 쪽 그다음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법치를 얘기했는데 법치 국가라는 개념은 약자한테 법치를 강요하는 게 아니라 강자한테 법치를 강요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징벌적 배상대 집단 소송제 이런 게 강력해 가지고 A라는 대기업이 소비자들한테 소액 다수 피해를 입히면은 그 회사가 부도날 정도의 피해를 입는 거예요. 아작을 내버리는 거죠, 아예. 집단 소송제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집단 소송제고 징벌적 손해배상은 뭐냐면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면 시장 경제라는 가지는 것이 이제 어떤 특징이 있는 건데 고의적이고 중대하고 뭔가 악의성을 가지고 시장 경제 질서를 무너뜨린다. 그런 경우는 얘는 사회 전체의 어떤 질서를 교란하는 애다. 일종의 약간 악질이다라고 그렇죠. 하는 경우는 징벌을 준다.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징벌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 경제 근간을 훼손한 기업에게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매기고 그거에 맞서 싸운 사람에게는 그 사회에 공익적 활동을 했다고 인정해 주는 거야. 그래서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그 맞서 싸운 사람이 피해자일 수도 있고 목격자일 수도 있고. 보통 피해자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설명드리면서 네. 좀 이해하기 어려웠던 거는 어쨌든 과징금이 뭐 비율이 적지만 네. 매겼는데 네. 그 과징금이 공정위에 가고 네. 실제로 신고한 피해자한테는 어떠한 그 과징금에서 뭐 배상이 간다든지 그런 게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굉장히 좀 특이한 것 그러니까 같아요. 네. 법이 이제 형법 계통이 있고 행정법이 있고 민법이 있다고 쳤을 경우 민법에서 손해배상을 받는 거예요. 이게 소비자가 직접 억울한 피해를 당한 사람이 소송을 거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적발유리라는 표현이 썼는데 입증할 방법이 없어요. 아 그렇게 해도. 네, 입증할 방법이 없어서 입증하는 거를 용이하게 해주는 거를 디스커버리 제도라 그래요. 이제 증거 개시권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설명하려고 하셨던. 네, 네네. 그래서 검찰에 준하는 권한을 그런 혜택을 피해자한테 주는 거예요. 자료 접근권 같은 거를. 그래야지만 이제 소송을 하는데 지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자기네가 조사를 해가지고 압수수색 비슷하게 했던 자료를 절대 피해자한테 주지 않아요. 왜냐면 자기네 권한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은 공정위가 간섭하기 전까지는 아까 말한 550명, 80만 개 법인 기업에 대해서 550명이 나서기 전까지는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은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통으로 이것저것을 같이 개혁을 해야지만 가불관계에서 을들이 피눈물을 흘리지 않는 개혁을 이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동안 이 불공정 체계를 타파할 수 있는 여러 정책들이 아예 없었고 그리고 현재 있는 그 아까 13개 법이라 하셨는데 그 공정거래 관련된 법 체계들도 굉장히 상호 간에 뭐 유기적으로 연결이 안 돼 있고 네. 굉장히 뭐 복잡하고 그래서 신고를 해도 오래 걸리고 신고하고 뭐 고발할 수도 없고 그런 체계니까 네. 이게 어쨌든 피해자는 계속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였는데 네. 말씀하셨던 그런 총체적으로 법 체계를 다 싹 바꾸고 네. 이런 부가적인 어떤 정책들도 같이 한다면 네. 분명히 공정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렇죠. 그 기반이 딱 갖춰질 수 있겠네요. 네, 공정거래가 확립되고 공정 경제가 좀 더 실현이 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초반에 얘기했던 하이 리턴은 하이 리스크, 그렇죠. 로 리턴은 로 리스크. 그것이 더 나아가서 혁신 성장, 네. 좀 더 나아가면 사람 중심의 경제. 그러니까 약탈이 불가능해야지 혁신이 되겠는데 네네네. 지금은 약탈을 법과 제도가 장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혁신하는 사람이 약간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죠. 이런 문제점은 아마 이제 제가 생각할 때도 계속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김상조 위원장께서 네. 취임하셔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 고려하시고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있겠죠. 저희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대선 후보 시절에 대선 공약으로 발표를 하셨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속 고발권 폐지, 집단 소송제 도입, 대선 공약으로 이렇게. 예, 그다음에 이제 징벌적 배상제 도입 이거를 이제 공약으로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담겨 있어요. 그리고 그런 문제 의식을 가지고 김상조 교수님을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이제 지명을 하신 거로 봐야 되는데 그렇죠. 이제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위원장님이 현재 이제 임기가 7개월 정도 되셨는데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제 나왔던 기사이기도 한데 원청이 하청회사의 기술을 탈취하는 경우 일단 그 경우는 전속 고발권을 폐지하겠다고 오늘 발표를 했어요. 아, 근데 좀 제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죠. 아, 이제 이게 워낙 국민적 분노 같은 게 이제 있는 사안이긴 그렇죠. 한데 예.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더 많이 더 뭔가 넓은 분야, 과감하게, 더 과감하게 예. 과감하게 전속 고발권을 폐지하시고
그리고 이제 징벌적 배상제 문제랑 집단소송제 문제는 실제로는 법무부와 검찰의 협의가 필요해요. 이건 이제 공정거래 체계이기도 하지만 어떤 그 규율을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어쨌든 공정위가 주도를 해야 하는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법무부나 검찰 쪽에다가 의견을 적극적으로 얘기하면서 대통령님께서 이제 좀 뭔가 힘을 실어주는 그런 게 돼야지만 부처 간 협조까지도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네. 부처를 넘나드는 개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은 그동안 개혁이 더더욱 안 됐던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쭉 들어보면 이런 문제의식은 그 공정이 뭐 내 외부에서 또 국가적으로 정부 부처들 간에서 계속 문제의식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뭐 제한적인 부분에서 정책들도 있었지만 그 부분을 완전히 통째로 이렇게 네. 변화시키기 위한 거에 있어서는 어쨌든 강한 의지가 필요한데 김상조 위원장께서 강한 의지를 갖고 네. 또 어떤 정책들을 추진하시는 만큼 네. 앞으로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과감하고 결단력 있게 정책들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네. 마무리 말씀으로 네. 또 이렇게 공정거래 체계 전반에 대해서 좀 재언을 해주신다면. 공정거래 문제는 실은 충분히 그동안 구조가 왜 작동하는지를 알았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제가 생각에는. 그래서 지금 이제 시청하시는 지지자분들이나 이제 뭔가 우리 사회가 좋게 되기를 바라시는 분들이 이 문제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김상조 위원장님한테 위원장님 조금 더 과감하게 개혁해 주십시오. 힘을 라고 실어달라. 네네. 힘을 실어주기도 하고 박수 쳐주기도 하고 약간 압력도 행사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선한 압력으로. 네, 좋은 네. 방향으로 압력을 행사하셔야지 실은 이제 이게 국민적 관심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네. 그러지 않으면 이게 둔해질 수 있기 때문에 각성 효과를 주는 게 필요하고 그래서 오늘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주변에 많이 공유하기를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예. 오늘 최병천 연구위원님 나오셔서 혁신 성장을 촉진하는 공정거래 체계 실현 방안이라는 주제로 국정과제 심화연구 내용 다뤄봤습니다. 위원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